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를 갔는지를 몰라. 이놈이 어디 가면 간다고 말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지. 근데 마침 일이 없어져서 화장실이나 갔겠거니 생각하고 컴퓨터 좀 하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화장실 가면 좀 오래 있긴 하거든. 그래서 또 변비인가? 이 생각에 다시 아무 생각 없이 10분 정도 컴퓨터를 했는데 그래도 안 나타나? 하도 이상해서 뭔 일 난 거 아닌가 싶어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없었죠. 난 화장실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지. 마치 집 앞 편의점에 라면 사러 갔는데 편의점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럼 어디 갔나 하고 명탐정 코난처럼 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가끔 사장님 심부름으로 외부에 나가기도 하거든. 맞다, 이건 분명 심부름 간 거다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했죠. 근데 안 받아. 이제 계속 안 보이니까 또 답답해. 왜냐하면 다시 바쁜 일이 막 들어왔거든. 그래서 어디 숨어 있나 하고 회사 구석구석 찾아보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닿지 않는 공간에서 짱 박혀서 잠자고 있는 거지. 회사가 300평이나 돼서 각 잡고 숨으면 찾기 힘들더라고. 그 친구 찾는데 10분은 걸린 것 같더라니까. 난 그때 그걸 보고 깨달음을 느꼈죠. 일 없을 때 나도 좀 짱 박혀서 자야겠다. 일 많을 땐 미친 듯이 일어서 자신이 피곤한지도 모르다가도 일 없을 땐 그동안의 피로가 1초 만에 몰려오는 느낌 있잖아요. 맨날 병든 닭 마냥 꾸벅꾸벅 졸 바엔 나도 일 없을 땐 화끈하게 자버리자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일 없을 땐 가끔 구석에 숨어서 잠을 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숨바꼭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쉬려고 구석에 숨어서 쉬다 보니 자꾸 더 구석에서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구석이 아닌 숨을 공간을 만들고 있더라니까. 단순하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기만 하다가 사용 하나는 기계 사이에 숨기도 하고 어쩔 땐 탈의실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숨고 있던 찰나 어느 순간 보니 숨는 것이 일종의 미션처럼 느껴진 거예요. 마치 런닝맨에서 김종국을 피해 숨어있는 이광수처럼 말이죠. 내가 이게 숨기 위해 쉬는 것인가? 쉬기 위해 숨는 것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숨고 또 숨고 이제 하도 숨다 보니까 안 보이면 그냥 쓱 둘러보면 어디 숨은 줄 아는 거지. 처음엔 숨어있는데 상대방이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 희열감 때문에 더 꽁꽁 숨고 싶은 생각에 나도 모르게 경쟁을 했는데 이제 시시해진 거지. 마치 스태크래프트 하는데 맵팩 해오고 상대방 분진을 살펴보던 말이죠. 이 녀석 질럿 두 마리밖에 못 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서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시해진 탓에 더 이상 숨어서 쉬는 게 사라졌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또 사라진 거예요. 진짜 감쪽같이 사라졌어. 어딜 간 건지 통 보이질 않는 거야. 진짜 10분간은 회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아. 분명 회사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에 확신을 하는 상황인데 안 보인다니까? 와, 이건 진짜 코난이 와도 못 찾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2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저 앞에 박스가 움직여. 근데 저기엔 사람이 들어갈 만한 박스가 아니거든. 설마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박스가 3단 분리가 되더니 그 친구가 짜잔 하고 나타난 거지. 와, 진짜 숨바꼭질에 미친놈이 나타났구나 싶었죠. 누가 봐도 한 박스 3개가 일렬로 세워져 있는 거였는데 그 박스를 이어붙여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진짜 맹세코 그 박스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좀 놀라긴 했어요. 이 정도로 숨바꼭질의 진심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어딜 가도 눈에 보일 정도로 눈치가 빨라져서 금방금방 찾게 됐죠. 어린아이들과 숨바꼭질하면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자신을 못 찾는 줄 알잖아요. 심지어 어떤 애는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눈만 가리고 멀뚱히 서 있어. 내 눈엔 안 보이니까 너도 안 보이겠지? 하고 말이죠. 뭐 이젠 그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렀어요. 어딜 숨어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 비좁은 박스 안에서 자신을 못 찾는 것에 희열감을 느끼면서 미동도 없이 20분간 서 있었다는 거에 진짜 개소름. 이모가 일본에서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다시 오시면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그것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일본에서 오셨기에 파나소닉 카세트를 가지고 오셨었죠. 그때는 해외 직구도 없던 시기여서 해외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다들 오 이러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나도 좀 들어보면 안 돼? 이러면서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사게 되었죠.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나? 그런데 갑자기 형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도 어렸을 때라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왜 혼자만 여행 가지?
나도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전 여행 갔다가 당일에 바로 오는 줄 알고 형을 기다렸는데 엄마가 며칠 밤을 자고 온다는 거예요. 전 그 말에 오히려 신났었습니다. 그때 집이 아주 작았었는데 형이랑 둘이 쓰고 있었거든요. 혼자 넓게 잘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와, 그럼 이제 카세트는 나 혼자만 들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새벽, 모기 소리에 잠을 깼어요.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밖이 어두컴컴하긴 한데 조금씩 창밖에서 파란빛이 감돌고 있었죠. 전 모기를 잡으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책상에 형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카세트를 찾는 건가? 형이 말한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뒤를 바라보았죠.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얼굴만 살짝 돌린 정도? 팔뚝에 얼굴을 기댄 상태여서 눈만 보였는데 마치 그 눈을 보자마자 든 느낌은 메두사를 잡으러 동굴로 용맹하게 들어갔다가 굴 안에 숨어있는 메두사의 눈과 딱 마주치자마자 몸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서로 눈을 마주친 지 5초 정도 흘렀나? 아무 말도 없길래 제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형, 수학여행 잘 다녀왔어? 그냥 난 물어본 건데 형은 아무 말 없이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 죽일 듯이 노려본 게 엄청 피곤하구나. 베개 꺼내달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장롱 쪽으로 다가갔죠. 근데 형이 흠칫하는 거야. 내 움직임이 뭔가 위협적이었나? 내가 엄청 공손한 제스처로 장롱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야 했나? 내가 피곤한 형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소리를 내었는가 싶었던 거지. 그렇게 또 서로 3초간 바라보다가 전 장롱에서 베개를 꺼내서 다시 뒤돌았을 때 또 형이 흠칫하는 거야. 뭐지? 내가 너무 높은 베개를 꺼낸 건가? 내가 또 눈치 없게 피곤할 땐 릴렉스 할 수 있게 낮은 베개를 꺼냈어야 했는데 내가 눈치가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낮은 베개를 꺼내고 제가 누워있던 옆자리에 베개를 툭 던졌죠. 그리고 시크하게 책상에서 자지 말고 누워서 자 하고 누워서 잤어요. 아니, 잤다기보다 자는 척 했죠. 이젠 형이 좀 형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귀신을 본 건 아닐까? 그때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 나편을 보고 한참 귀신을 무서워해서 한여름에도 무조건 다리까지 전부 덮어서 잤던 시기라 진짜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들오들 떨면서 자는 척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눕자마자 구스럭거리는 소리가 훨씬 심하게 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시한폭탄 10초 남기고 빨리 해체하려고 번호를 마구마구 누르듯이 뭔가 다급해 보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전 그 소리에 오히려 안심을 했죠. 확실히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 셈이니까요. 그런데 몇 분쯤 지났나?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집에 날아다니는 모기 소리가 비행기 소리만큼 크게 들리고 모기가 한 마리가 아닌 최소 10마리는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기에 다급하게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형이 사라졌어. 그리고 모기장이 찢겨져 있네. 서랍도 다 열려있고 뭐지 이러고 불을 켰는데 맙소사 집안에 흙이 잔뜩 있는 거야. 와씨, 도둑새끼.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집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뭐 특별히 한 거 없이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난 뭐 TV에서처럼 지문 채취하고 후레쉬로 막 여기저기 비춰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 내가 너무 기대했나? 경찰까지 가고 나서야 집에 없어진 물건이나 찾아봤는데 파나소닉 카세트가 없어졌어. 내 보물 1호였는데 아니 그냥 보물 그거 하나였는데 싹 사라진 거지. 도둑아, 그때 그 카세트 잘 듣고 있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수학여행 다녀와서 새벽에 집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벤자민 머리.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아직까지도 얼굴이 중학교 때 모습인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벤자민이에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들 보셨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벤자민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젊어지죠. 대머리에 주름진 얼굴로 태어나 갈수록 어려지면서 결국 갓난아기가 되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중학교 때 이미 누가 봐도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고 놀렸죠. 삼촌 하면서 말이에요. 중학생인데도 이미 너무 나이가 든 모습이어서 웬만한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삼촌처럼 보이기도 했죠. 교복만 안 입었다면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친구들은 막 20살이 되기 전에 그 친구를 데리고 술집을 다니곤 했었죠. 술집 프리패스상 얼굴이 나이가 들어서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었으니 럭키비키. 역시나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예전과 같이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얼굴만 변화가 없는 게 정확한 표현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정수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리에서 달걀이 나오는 듯한 모습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친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머리도 환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빵끝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안쓰러워서 탈모센터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야, 너 정수리가 너무 빠지는데?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이야기하자 또다시 빵끝 웃으며 말하더군요. 500만 원 썼어. 미안. 너의 머리가 생명이 다한 줄 모르고 미안하다! 정중히 사과하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친구의 타조알은 눈부심으로 저의 눈을 멀게 만들었죠. 하지만 머지않아 그 타조알은 저에게 전염되는 듯 보였습니다. 최근에 정수리가 점점 빠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탈모약을 처방받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아직 빛을 내기엔 멀었지만 이대로 간다면 그 친구와 탈모 결의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건 친구의 얼굴은 여전히 젊어지고 있어서 벤자민 같다 해서 벤자민이란 별명을 붙여줬는데 머리만큼은 미래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네요. 잘 가라 머리. 아니 가지마. 끝. 영화 탈주를 보고 왔는데 스포가 조금 있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탈주는 개봉하자마자 예매율 1위로 시작하면서 관람객 수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었는데 곧 개봉하는 이성균 배우의 유작인 탈출도 개봉하니 조금 주춤하는 듯 보이죠. 이 영화는 DP의 구교환과 모범택시의 이재훈의 영화인데 둘 다 전작의 느낌을 그대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북한군에서 10년간 군 복무를 마쳐가는 이재훈이 남한으로 탈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북한의 DP 구교환이 끝까지 쫓는 영화였어요. 이건 그냥 북한판 DP 보는 줄 알았어요. 총평을 하자면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만 영화가 다큐는 아니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면 볼만했고요. 두 주연 배우의 연기력이 역시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집중력을 끌어모으게 이재훈이 탈주를 설계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진진했는데 마지막이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군대 막사처럼 생긴 데서 동그랗게 눈을 뜨는 이재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밤에 오지게 뛰어가 무슨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산을 넘어 우리나라 비무장 지대까지 야밤에 남한으로 가는 지도를 그리면서 앞으로 갔다가 해지기 전에 다시 내무실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미리 지리를 파악해둬야 탈주하는 그 순간 미친 듯이 뛸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후임이 목격을 하고는 자기도 남한에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거지. 약간 바람 캐릭터? 이재훈은 자신의 탈주 계획이 들통났으니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잤는데 다음날 그 후임이 이재훈이 그랬던 그 지도를 가지고 이재훈 몰래 혼자 같이도 아니고 혼자 남한으로 가는 걸 시도를 하는데 부대 자체에 비상이 걸려버리죠. 북한 사회가 그렇잖아요. 정신교육도 그 전날에도 했음에도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 뭐 확실한 형벌을 줘야겠죠? 그것은 바로 사형. 북한은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어. 그래야 다른 애들이 기죽어서 탈북을 못할 테니 말이죠. 그냥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그 후임이 들고 있던 그 수첩 이재훈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훈도 탈영을 시도했다고 같이 끌려가서 살벌하게 고문을 당하고 다음날 둘 다 총살감이었죠.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나? 작당무의를 했으면 이건 뭐 빼박이지. 그런데 그때 구세주처럼 구교환이 등장합니다. 북한에서 보유고소자의 계급으로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 준장 정도? 준장이 뭐냐면 대령 다음으로 센 직급인데 무궁화 3개가 대령 그리고 준장이 별 하나이죠. 근데 무궁화 3개가 꽉 차 보이는 게 왠지 더 높은 직급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북한은 거기다가 출신 성분 엄청 따지죠. 그런데 구교환은 북한에서 출신 성분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다이아 공갈 물려주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만큼 끝발이 엄청 좋아서 구교환 딱 등장을 하니까 부대 전차가 쫄아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무슨 한 명 나왔는데 눈치를 봐. 엘든링 필드보스 보는 느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잡아. 그런 구교환은 이재훈이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이재훈의 아버지가 구교환 아버지의 운전기사였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인연도 있고 거기다가 한 부대에서 2명이나 탈북하려고 했다고 하면 김정은이 엄청 싫어하니까 오히려 이재훈을 후임이 탈북하는 걸 막은 영웅이라면서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센스.
위기를 거꾸로 하면 뭐다? 거기다가 이재훈은 이제 전역하면 할 게 없었는데 마침 군대에서 말뚝 박을 수 있게 해주겠대. 그런데 어차피 제대하기 전에 탈북할 생각으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었는데 바로 옵저버한테 들통난 거지. 그래서 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던 때에 구교환이 갑자기 군대에 말뚝을 박으라고 하질 않나?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상을 주지를 않나?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냥 이런 거 말고 탈북 허용권을 달라고. 아무튼 간부들끼리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탈북을 막은 영혼을 위한 술자리라는 핑계거리도 좋고 아주 다들 신나게 술 마시고 뻗어버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틈을 타 이재훈이 모범택시 김도기로 빙의합니다. 군용차 운전도 무슨 카레이서인 것 마냥 미친 듯한 운전 실력으로 빠르게 달리죠. 벗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고 전에 타령한 부대 간부들을 딱 마주치게 돼요. 겨우 살려놨더니 또 도망친 걸 구교환이 알게 되면 뭐다? 눈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구교환은 팔자 좋게 아가씨들이랑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할 텐데 급이 다른 구교환은 해외 유학파였고 피아노까지 배워서 수준급으로 잘 치는데 여기서 반전은 구교환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송강을 만나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더라고. 근데 북한이 어떤 사회?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걸리면 바로 총살이니까 구교환은 둘 다 포기를 하고 아버지가 원하고 북한이 원하는 군인을 하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에서는 부러워하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고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송강은 왜 나왔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감독이 말하길 원래 구교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죠. 동성애자로 만드는 게 입체적인 거냐? 그게 입체적인 거냐고. 시나리오 초기 단계에서 원래는 여성이었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남성인 송강으로 바꿨다고 하던데 이러려고 남자 썼냐? 한소희, 고윤정, 고민씨 지금 핫한 여배우 썼으면 더 흥행했을 텐데 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답니다. 영화에서 구교환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반 만에 영화를 끝내려다 보니 서사가 거의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쉽더라고요. 탈주2를 구교환의 시선에서 만든다면 그것 또한 매우 흥미로울 것도 같아 보이는데요. 고위급 간부인데 밑에 병사들이 계속 타령해봐 미치지. 그러다 결국 구교환이 미치는 전개? 어쨌든 이재훈은 기름을 넣으러 자신이 타령한 부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후임을 특수임무 때문에 보위부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차에 태우는데 의심이 많은 북한 간부가 자기가 모셔준다고 하면서 따라오게 되죠. 처음 보는 놈이 다짜고짜 특수임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심은 가면서도 북한은 진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총살이니까 눈치만 보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간부는 구교환에게 전화를 걸지만 이재훈이 전화를 뺏고는 난 내 갈 길 갈 거다 라고 구교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뭐 앞뒤 안 가려. 잡히면 죽는 거라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모범택시 경력 살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막힘없이 달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추격전이 펼쳐지는데 도망가는 동안 산중대급의 총알 세례가 쏟아지는데도 모든 총알을 다 피해버립니다. 아니지 이 정도면 총알이 이재훈 앞까지 갔다가 정중히 인사하고 아 형님 탈북하는데 성공하십시오 하면서 응원해준 것처럼 보였다니까. 그러다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총을 들고 있는 여성 집단을 만납니다. 북한 내 레지스탕스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건 긴박한 탈주국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여성 그룹의 리더가 이솜인데 내가 볼 때 그냥 이솜 한번 얼굴 보여주려고 배역을 만든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뭐 굳이 도망치는데 이솜을 만나야 한 건가? 탈북하는 중에 로맨스로 엮으려는 건가 싶은 느낌? 이솜의 존재를 알고 있던 거라면 뭐 이해는 가겠는데 그냥 길 가다 어깨 부딪힌 꼴이라니까? 그런데 어깨 부딪혔는데 내 어깨 어디 있는지 몰라? 너 죽인다? 뭐 이러는 느낌? 이재훈한테 부대 감옥에 동생이 잡혀있는데 봤냐고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니까 칼 들이밀고 죽이려 드는 장면은 좀 생뚱맞던데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데 에이 저 같은 편이에요.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뭐 이러면서 살살 달래는 것도 아니고 야 얘네 내 동생 모른대 고문시켜 뭐 이러는 거지. 그런데 다행히도 같이 데려온 놈이 본 것 같다고 합니다. 또 그 말에 우리 동무가 살아있다고? 그럼 살려줘 이러고 갑자기 이재훈의 탈북을 도와주는데 여기서도 총알이 이 누나들 안아보더라고. 누님 반갑습니다 하고 누나들이 눈 안 깔아? 하니까 총알들이 다 비켜주는 거지. 어쨌건 결국 계속 도망만 치는 내용인데 무사히 탈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비밀. 근데 탈출을 시도하려면 일찍 좀 하지. 만기 전에 다 돼서 시도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하지만 진짜 확실한 건 두 배우의 수준 높은 연기력이 집중력을 높여줘서 긴장감 넘치게 나름 재미있게 잘 보고 왔으니 아직 못 보셨다면 킬링타임용으로 보고 오세요. 끝!